국정농단 의혹에 이어서 삼성의 합법 승계 의혹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또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소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고민은 많았던 것 같은데 혐의를 쭉 세보니까 한 7가지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분류를 하면 한 3가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일모직 가치를 좀 올려야지 물산과 좀 쉽게 합병을 해서 이 부회장에게 아주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정보들은 일부러 더 부풀리고 아니면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물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일부러 감추기도 했었고요.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곳에서 정보가 다른 어떻게 보면은 회사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은폐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부분을 감췄다는 게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이번에 이제 그 전에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없었던 것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없었던 것이 이 삼성물산 주주들 그리고 삼성물산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된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높아야 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 1대3이라는 불리한 비율을 합병시킨 게 결국에는 이 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만든 거 아니냐.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안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일단 낮춰가지고 그걸 갖다 합병시켰다. 결국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튼 상당히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작업을 담은 이제 문건이 프로젝트 G라고 하는 문건인 모양인데 이게 아마 결정적인 단서가 되긴 된 모양입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큰 줄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삼성 측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그게 2012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마련됐던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다소 급하게 시행이 됐던 것은 2015년에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와병 상태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무리수들을 좀 두게 된 게 아니냐. 제일모직을 갑작스럽게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산의 어떻게 보면 지분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추진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은 수사를 했던 거죠. 삼성 측에서는 뭐 당연히 억울하다는 거죠. 삼성의 뭐 본때를 보여주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는 성역이 없다는 검찰의 어떤 뭐 선명성을 보여주거나 아예 이재용 부회장을 표적 수사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 수사가 시작된 걸 보면 2018년도에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로 고발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시장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장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을 때조차 이미 그때부터 이제 주주들의 커다란 반발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삼성에서 가장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까지도 포함하는 건데 에버랜드라고 하는 사실은 상장조차도 되지 않았던 회사를 갑자기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꿔 상장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덜컥 합병을 시키는 바람에 실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 개인적인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도 삼성이라고는 대한민국 제일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좀 상식적이겠죠. 물론 이제 재판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과정이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내용을 심의해 보니 기소할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또 수사하던 지검의 경제범죄 담당 수사부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했던 건데 갑자기 기소도 하지 말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진짜 조정해 나갈 건가 궁금했는데 결국 기소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뭐 전문가들 70~80명 정도를 이 조사를 했고 거기서 자문을 구했고 실제 그 중에서 상당수는 아예 조서로 만들었다는 것은 증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명분을 약간은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처럼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수사팀과 검찰 내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갈등 내지는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 중간에서 자문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또 이 부장회의거든요. 거기에 의견도 들었다라는 건데 애초에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넘길 때부터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 사안이 수사심의위원회 설령 열리더라도 뭐 하루에
뭐 2시간 정도의 이 브리핑을 들어서 이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냐. 예.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뭐 검찰도 검찰 남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 변호인단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수사심의위원들이 정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간 투자를 한 다음에 결론을 얻도록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 화면으로 잠깐 그 검찰의 나름대로 어떤 해명이 나갔는데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혐의를 살펴봤어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시세 조종,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분식 회계. 네.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7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담당 수사부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온 것은 불법적인 로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국정농단.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국정농단에서 대법원이 이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건데 당시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그 해결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재판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도 그거 자체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경영권 승계를 해서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데 나와 있고. 그리고 경영권 실제로 승계를 받았는데 그럼 이거를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참 있어야 될 기구인 것 같긴 한데 막상 이런 결론을 딱 꺼내놓고 들이미니까 좀 난감했습니다. 와, 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근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심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네, 근데 파기환송. 예. 지금 이 기소 새로 된 거의 일부도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걸 두 개를 병합시켜버리고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 재판부의 의중이 예. 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뭐 사실 형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면서 그 재판부를 기피해서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거고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한 부분은 일단 처음 1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1심이 상당 부분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군다나 항소심이기 때문에 병합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사건의 성격은 저는 거의 동전의 양면이 아니냐. 하나의 삼성 승계권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쪽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내에서 주식거래 시장 내에서 회사를 가지고 이 삼성이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검찰은 범죄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다른 한쪽이 또 정치권과 닿아 있는 부분이 이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건의 양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필연적으로는 상당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예. 봅니다. 근데 뭐 서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관련 서류만 증인들 불러야 될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몇 년은 걸릴 거라는데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지금 검찰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만 100명이 넘게 임직원들을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만 해도 지금 뭐 2만 쪽, 20만 쪽인가가 된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단적인 예로 그냥 그중 한 100명 정도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 신문을 해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 2심 대부분까지 가다 보면 5, 6년 정도는 충분히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뭐 드라마에서 좀 사실적으로 다른 것들도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은 대개 영화에서는 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가 재판까지 뛰어들어가서 다 진행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재판이 공판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요새 검찰 인사가 하도 잦았기 때문에 수사 담당 부장 검사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돌아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이복현 서울지검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을 이끌었는데 이번 이 3일자로 인사가 나서 중앙지검은 떠나게 됐습니다. 다만 대신에 지금 의정부지검에서 형사지검을 했던 김영철 부장이 이 특별 공판팀으로 이 재판을 맡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검사하고 공판검사가 분리가 돼 있어서 수사검사가 수사한 거를 기록을 공판검사에게 넘기고 그냥 재판에 임하지만 이런 정도의 중요 사건은 그때그때 재판장이 뭘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바로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에 참여를 했던 그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팀도 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 터놓고 얘기한다면 검찰 내부의 문제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검과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의 왠지 그 입김이 통하는 것 같은 지검의 수사팀과 항상 이제 대립관계에 있는 듯한 그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라든가 다른 이 검찰의 문제가 된 수사들하고 뭔가 서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말을 좀 저는 들은 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뭐 대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지 않고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 그나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건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정치적 영역을 떠나서 이 부분의 수사 내지는 재판에 관해서는 검찰이 사활을 다해야 된다는데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을 잠깐 꺼내셨지만 이제 검언유착 같은 경우에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중단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도 수사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전례를 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될 여지를 또 이재용 부회장이 만들어준 셈이죠. 아무튼 일단 이렇게 되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은 일단 이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니까 그때그때 또 공판 소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